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논의를 살짝 시작을 했는데 한국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초유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5-60 페이지 됩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한국은행 연구 인력이 50 명이 넘습니다. 음 음. 예.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매 눈으로 뜯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 음.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상 초유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전망이 한국 경제의 1.9% 였거든요. 11 월에 전망했던 것이. 그리고 2월 말에 제시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입니다. 그럼 1.9에서 1.4%로 조정한 것은 0.4% 포인트 인하인데 이 0.4% 포인트 하향 조정은 우리 한국 경제 역사상 이 조정폭이 더 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수정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 예를 들어 0.3% 포인트 조정한 적이 있었겠죠. 0.2% 포인트 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장률의 레벨이 높았었어요. 그쵸. 이 말씀을 드리면 100 킬로그램짜리 몸무게의 사람이 95 킬로그램으로 줄어드는 것과 50 킬로그램짜리 빼빼 마른 남자가 5 킬로그램 줄어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쵸. 기여도 면에서. 그러니까 1.9% 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건 그 숫자 절대적인 값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조정이지만 그 의미는 더 심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2023년 전망할 때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 설명드리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80년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그 네 번을 제외한 가장 낮은 성장률이 23 년이었습니다. 음 1.4. 음. 그리고 25년 또 1.4에 준하는 1.5를 전망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사상 초유에 해당되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가 1% 성장세에 진입했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기초 체력이 그러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또 게다가 교수님이 워낙에 그쪽에 정통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냥 그 채권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린 거와 100%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채권 관점에서는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채권이 매력적이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 낮다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성이죠. 음. 추세성으로 한국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계속 밀려 내려가는 구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인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저는 추세성을 간다는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냥 한국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채권 네.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은에서 2.2 에서 1.9, 1.5를 떨어뜨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1.0 근처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좀 하려고 최근에 인제 해외 채권 강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인제 국내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정말 너무 높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인제 요즘 브라질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브라질 경제와 중국 경제와 뭐 한국 경제에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좀 분석할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약간 데이터를 보면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한국이 수출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1 위고 이제 미국이 2 위인데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로 보니까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7 위, 8위 정도의 교역 파트너고, 음.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방이고 맹방인 캐나다마저 저렇게 거칠게 다루는데 네. 한국은 우리가 자체는 또 취약점도 있지 않아요. 네. 취약점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파고를 잘 대처할 건가 저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세에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금융 시장은 뭐에 결정될 거냐 보면은 저는 미국의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이라 함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을 찍어서 경제를 프로모션했던 국면인데, 공화당 쪽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고 돈을 아껴가면서 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버먼트 스pen딩을 줄이는 방향일 텐데, 그런 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큰 기조가 제가 보면 지금 도지 앨런 머스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특히나 재정적 정책 축소 역할이 중요한데 그 축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비 감축이거든요. 네. 그 국방비 감축이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말에 보면은 6,500억 달러인데 지금 9,700억 달러 정도예요. 거의 네. 50%가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전화해서 이번 주에 또 타결될 수 있다면서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해외 주둔군 비용을 줄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최근에 자료 보면 그 평택에 있는 그 미군 캠프가 전 세계 제일 크더라고요. 주둔군 인원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은 그 지금 전에도 뭐 우리 기존의 그 방위 부담을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한 건데 그게 저스트 블러핑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 모든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어떤 프레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현재 예상보다 더 위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앞에 제 모두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제 전망 보고서를 제시했지만 그 1.5%는 이제 여러 시나리오 중에 중립적 시나리오로서 제시한 것이고, 부정적 시나리오일 때는 뭐 1.4나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를 해 음.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말씀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거칠게 한국을 대할 것인가에 음. 따라서 그 충격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가장 그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 음. 이거 무섭거든요. 이거 음. 왜 무섭냐? 그냥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0%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한 15% 됩니다. 그러면 35%의 수출액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에요. 근데 그냥 이건 수출만이 아니라 전 반도체 대기업이 있다면 거기 앞단에 있는 고구마가 있다면 고구마 줄기에 달려 있는 다른 고구마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경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하시하게 우리 한국을 예. 대할 것인가. 예.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가 정말 기민하게 외교적인 협상력과 또 수출 협상 대응력을 좀 발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요. 예예예. 내년이 더 걱정이 좀 되고, 어떤 면에서 그게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금년 그러니까 이런 인제 뭐가 좀 순차적으로 이제 앞에 놈부터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쎄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금년 한 중반 정도 나올 거고, 예를 들면 제가 트럼프라면은 아직 한국의 리더십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네. 다음 리더십이 왔을 때 그 리더십한테 청구서를 딱 들이대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아마도 본격화 이게 우리가 그 관세 이슈들이 한 여름 전후에 본격화 이후에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그 충격파가 몇 달이 그러니까 어떻게 금년만 연말로 치자면은 뭐 한 반년치나 뭐 이 정도의 성적표겠지만은
이제 내년이 넘어가면 완전히 한 1 년치 성적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면 생각보다 충격파 더 클 여지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더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지금 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경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혹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타이밍 놓치는 게 지금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차를 가지고 내년 정도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오히려 더 내년 정도 성적표가 더 뭐 개인적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하고요. 상당 부분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나다나 멕시코를 대할 때도 "관세 때리겠다."라고 해 놓고 만약에 너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러면 "관세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약간 관세로 먼저 으름장을 내걸고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뭐 "수출입 뭐 교역하지 마라." 이런 컨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게도 "자동차, 반도체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해 놨다가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에게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외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국 경제는 뭐 정말 충격적일 수 그러니까 제가 있거든요. 트럼프를 보면서 '아 저 양반이 정말 비즈니스맨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네. 둘이가 교수님과 저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먹어야 될 게 100 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먹을 거를 최대한 다 줄여야만이 네. 동일 악수를 해 주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역자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저를 제 그냥 개인적 견해지만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상대방 딱 먹어야 될 거를 우리는 이만큼 적자 여기는 이렇게 흑자, 어떤 형태라도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거나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와. 정말 그렇게 될 경우 진짜 한국 경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보다 더 빨리 1%대 성장세로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이 23, 24, 25 년간의 정말 이 저성장 고착화된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지만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나 한국은행의 장기 전망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1% 초 혹은 0%대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정말 하나의 목소리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됐잖아요. 이제 너무 속상합니다만. 제가 이제 네. 제가 2월 초에 이제 딸을 좀 만나러 갔다 왔어요. 딸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네. 27 입니다. 네. 27 인데 SNS 광고 회사를 다녀요.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다. 경쟁력을 앞으로 우리가 살려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이슈화 됐던 게 그러니까 저출산이 너무나 구조화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것 이슈고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 노동 시장이 너무 경색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인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젊은 분들은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은 9 to 6가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 딸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야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되면은 그만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프로모션이 돼 갖고 또 좀 더 나은 잡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좀 경색이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어. 이게. 이게 우리가 뭔가 성장을 바이탈라이즈 시키려면은 누군가 구성원이 전부 다 으쌰으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를 떠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9 to 6 딱 칼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딸하고 얘기하면서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도 '과연 우리가 싱가포르를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음. 가능한 환경일까?'라는 걱정이 좀 사실 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딸입니까? 친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스럽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경환 대표님하고 네. 긴 시간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흐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경제 지금 경제의 판단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흐름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아무래도 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보다 음. 음. 한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쵸.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시지만 사실은 그 기준금리에 예. 수렴하거든요.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신다면 네. 한국은 더 미국보다 낮은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이렇게 1.75% 포인트 나 있는데 이 나 있는 것을 격차가 나 있는 것을 용인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좁혀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지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은 체제로 가기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렵죠. 어렵다. 그쵸.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립금리.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예.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금리라 함은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그쪽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백그라운드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페이퍼를 읽습니다. 네, 페이퍼를 네, 읽사하는데 제가 이제 해외 자료나 이런 걸 자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립금리가 한국이 0.5 에서 한 1% 정도 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미국은 사실은 좀 설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전에는 한 3% 전후에서 최근에는 3% 후반 내지 한 4% 정도 보는 그렇죠. 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4%는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미국 입장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립금리라 하면 보통 중립금리가 중장기로 이렇게 경제가 어 뭐라고 하나 과잉도 아니고 과소도 아닌 정도 레벨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4%는 좀 높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라 하면은 보통 거기에 그게 국채 금리나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상 금리를 얹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각종 대출 금리나 뭐 이런 금리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5% 6%가 되는데 과연 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지만은 결국은 모든 게 항상 이제 평균이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M7 주식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연 30% 40% EPS 증가가 있었지만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향후 몇 년 동안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어닝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한 3%한 중반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이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여러 페이퍼 리서치를 통해서 체화시킨 그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가 이렇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면 미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4.5고 4.5에서 3.5로 음. 1% 포인트 인하를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 2026년까지 네 대략.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2.75%인데 대략 한 보수적으로 봐도 1% 수준의 중립금리 기준금리를 향해서 네. 인하해 나간다고 보면 한국은 약 1.75% 포인트의 금리 인하 절차가 더 남은 거고 미국은 1% 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네네. 논의가 네.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컨센서스로 가져가시면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첨언을 한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떤 아까 3.5라고 하면 한 1% 정도인데 그거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라고 하죠. 예. 기간이 아까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한 26 년까지는 27 년까지를 봐야 되는 거고 한국은 쪼끔 더 호흡을 더 길게 그렇죠. 봐주고 예. 참조해 주십시오.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2026년까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하향안정화 된다. 그럼 이제 어쨌든 채권 전문가로서 또 GB 투자자문 대표님으로서 또 채권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채권을 그동안 오래 다루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네. 여러분께 투자 조언 "이렇게 어. 하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항상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라는 게 제일 힘든 힘든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 현재 경제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 말고요. 그냥 팩트가 추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국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던 걸 브레이크를 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경제가 뭔가 지금 계속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게 팩트죠. 그러면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채권 투자라는 게 이전에 우리 좀 뭐 성과가 안 부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난번에 동일하게 너무나 좋은 현재 필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근데 마 대표 금리 안 떨어지잖아. 그 이제 근데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진입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호흡만 좀 길게 하시면은 채권 투자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장기채 ETF를 하다 보니까 1 개월, 3 개월, 6 개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호흡을 보시면은 너무나 긴 편한 투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좋은 투자는 성과가 30% 50%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도 편안하게 주물 수 있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채권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네.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투자 조언까지도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채권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면에서 아까 중간에도 강조해 주셨듯이 뭐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좀 혼합한 그런 펀드 방식 그것도 이제 3월 초에 런칭하신다고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조해 봐 주시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거시경제에 관한 토론 진행해 주시고 투자 조언도 주셨는데 오랜만에 출연하신 오늘 소감 말씀 오늘 네. 어떠셨는지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교수님 채널에 출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아 네 네.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고 상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깊이는 좀 제가 약해요. 단지 아유. 이제 제가 깊이가 없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메이크업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좋은 선생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제가 저야말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거시경제 주제로 이렇게 깊이 있게 긴 시간 대담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정말 훌륭한 토론자로 자리해 주셔서 저도 마음껏 깊게 또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고 또 저 역시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체감한 그런 체감 똑같이 느끼셨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